E의 X바는 뮤가 돼야 된다. 그리고 E의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X바하고 시그마 제곱을 뭐라고 얘기하냐? X바하고 S제곱을 뮤하고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불편 추정량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주안값 배우면서 1, 4분위수, 3, 4분에 대해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 그랬죠? 혹시 해본 친구 있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던 데이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였죠? 6개 있는 데이터 누가 한번 불러볼래요? 한번 써보게. 처음에 뭐였죠? 1. 그 다음 또 뭐였죠? 1, 또 1이고 또 2, 4, 5, 8. 이거 맞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Q1을 구하려고 한다. Q1 뜻이 뭐죠? 크기 순서로 세웠을 때 25%에 해당되는 값. 맞죠? 그죠? Q2는 뭐죠? 크기 순으로 세웠을 때 50%에 해당되는 값.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주안값이죠. 주안값. 메디안. 그죠? 주안값은 다른 말로 말하면 2, 4분위수라 그래요. 그 다음 Q3는 뭐가 되죠? 하면은 크기 순으로 세웠을 때 75%에 해당되는 값. 3, 4분위수. 그죠?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아직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꼭 복습해서 오고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물을 때 좀 자신 있게 잘 이야기하기를 서로 공감 형성되어야만 우리가 많은 것을 서로가 공유해서 또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공식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M이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표시를 한다 하는 말은 이 값보다 크지 않는 정수를 택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플러스 1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M에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공부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짝수계이기 때문에 2하고 4의 평균. 맞죠? 그죠? 2하고 4의 평균으로 구한다. 그죠? 그래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순수로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 M의 위치로 굳이 따진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우리가 3.5. 세 번째하고 네 번째. 3.5를 넘지 않는 값 하면은 3이 되어서 1 해서 2를 나누면은 두 번째 해당되는 값이, 여러분 이 Q1이 2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 해당되는 값. 그죠? 두 번째 해당되는 값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는 요 1. 요것이 바로 Q1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Q3는 그냥 단순하게 Q1 더한 것에다가 우리가 Q1 구해놓은 여기에다가 M이 값. 그죠? 요 기호는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죠? 거기에다가 다시 이 공식을 적용하겠어요. 그러면은 역시 3.5에다가 3에다가 위에 2를 더하면 5가 되어서 다섯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것이 Q3가 되는데 여러분 책마다 설명이 다 달라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설명한 책도 있어요. 어떤 책은 그냥 표본의 개수 현재 우리가 6개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퍼센트를 바로 곱하라 그래요. Q1 같으면 25%니까 그 값을 바로 곱해요. 얼마가 되죠? 6에다 0.5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1.5.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이 정수로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값과 그 다음 번째 값의 평균을 구하고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그냥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 1.5라면은 이거 대신에 2. 두 번째 값을 찾아라. 이렇게 쓴 책도 많아요. 그러면은 Q3 어떻게 하겠죠? 6에다가 0.75 하면은
이 값은 얼마나 나옵니까? 6에 0.7을 곱하면은 4.5. 역시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면서 하면은 5가 되어가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값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Q2에 대해서는 0.5니까 50%. 이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3. 이제 비로소 정수가 되었네요. 정수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값과 그 다음 번째 값의 평균. 그럼 제가 여기 쓰게 되면은 이때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값의 평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 번째 값 2하고 네 번째 값 4의 평균. 그래서 2 더하기 4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답이 3. 그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것이 더 편리하다 그래요. 이런 것보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이것이 더 편하다.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이 부분을 외워두시게 되면은 그냥 퍼센타일 물으면은 100분위수 물으면은 그냥 그 값을 곱한다. 어떻게 하죠? 정수로 떨어지면은 그 값과 그 다음 번째 값의 주한값을 하면 되고, 정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올림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아두도록 항상 강조한 것은 뭡니까? 평균하고 분산만 알아두면 돼요. 중심을 나타내는 척도는 굉장히 많지만은 주한값, 최빈값도 있고 범위를 나타내는 척도도 많지 않습니까? 또 분산, 범위, 분산 이런 것들도 산포도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평균값, 분산. 왜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정규 분포를 다룰 것이고, 정규 분포는 어떻습니까? 하면은 주한값이나 최빈값이나 평균이 어때요? 똑같아요. 좌우 대칭으로.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정도 공부하고 이제 정말 오늘부터 좀 복잡한 확률 이론을 공부할 텐데, 확률 이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 미리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 흰 칠판에다가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아웃을 보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혹시 봤을지도 몰라요. 순열과 조합. 그죠?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은 이 확률 이론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어요. 순열 어떻게 정리하게 되면은 기호로 NPX 이렇게 보통 많이 적어요. 조합은 어떻게 쓰냐 하게 되면 조합은 NCX 이렇게 씁니다. 자, P는 순열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예요. 우리가 permutation 그래요. 조합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combination 맞습니다. 자, 어떤 학생은 지금도 그때 본 기억이 나서 조합의 공식을 아직도 외우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조합의 공식을 아직도 누가 기억하고 있나요? NCX는 이거야 하고 누가 말할 친구 있나요?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NPX 공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제가 항상 말하듯이 모든 이 공식은 간단한 예제에서 출발해요. 그죠? 표본 분산 열심히 외웠다가 이건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각각의 값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하더라. 그리고 몇 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n-1로 나누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왜 n-1로 나누어야 되느냐 하면은 표본 분산 S제곱의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는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값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그럼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 적어보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표본 분산을 이용했지만은 또는 표본 평균을 이용했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X바하고 S제곱 표본의 값을 이용했어요. 그죠? 그럼 표본에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방식이 얼마나 많아요. 저기에 적힌 X바는 사실은 확률 변수예요. 남자 성인의 평균 키일 때 뽑아내는 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뽑아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기대값은 뭐가 돼야 돼요? 뮤가 돼줘야 되는 거죠. 모집단에서 찾고 자는 값. 뮤가 안 되면은 표본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S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무엇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시그마 제곱.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X바는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 편의가 없는,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추정량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또 S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S제곱은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그죠? 방금 설명하는 그 공식을 사용했을 때 한해서만 시그마 제곱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순열은 쉽게 말하면은 야구 선수 팀으로 생각하면 돼요. 조합은 농구 선수 팀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여러분이 야구 선수 팀하고 농구 선수 팀의 차이를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가장 큰 차이가 뭔지. 교체를 야구 선수 농구 선수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그럼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깊이 있는 지식 원하지 않지만 그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그 차이. 또 혹시 누가 있나요? 누가 봐도 누구나 공감할 수 가장 그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야구 선수 팀하고 농구 선수 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자, 여러분은 저 뒤에 여학생, 요새는 여학생도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조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잘 안 들려요? 네.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죠? 야구 선수는 순서가 중요하더라. 농구, 이번에 너가 골 넣어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르르 몰려가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죠? 다 정확해. 순서가 중요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합은 그냥 뽑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컴비네이션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에 내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이 왜 2시 방향이 있나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파인애플 들어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죠? 똑같아요. 그럼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항상 간단한 예로 우리 식을 만드니까 우리가 OPE 이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OP 뜻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5명을 임의로 뽑아요. 뽑힌 5명을 뽑아서 이제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순서 있게 세우는 방식이에요. 여기 뭐 60명 학생을 중에서 20명 뽑아 순서 있게 세울 수 있지만은 그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예부터 먼저 하겠어요. 자, 5명 중에서 2명을 임의로 뽑아가지고 순서 있게 세운다. 그럼 제일 쉬운 것이 제일 첫 번째 뽑은 학생은 5명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경우의 수가 5개 중에서 하나 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3명이 뽑혀버리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학생이 몇 명이죠? 4명이 남아서 그 남아있는 학생 중에서 1명을 뽑게 되면은 정교하게 순서를 고려한 그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OPE는 엄밀히 말하면은 5 곱하기 4가 답이에요. 또 우리는 일반적인 이제 공식을 유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팩토리얼 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좀 편리한 것이 제가 팩토리얼이라는 의미는 5부터 해서 1까지 다 곱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5 팩토리얼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4를 그냥 두면은 이것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얼마를 나누어 줘야만 옆에 있는 5 곱하기 4하고 똑같겠어요. 그렇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곱했으니까 다시 그걸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위에 거는 이제 뭐라고 적을 수 있죠? 5의 팩토리얼. 밑에는 3의 팩토리얼인데 3은 여기 없어요. 3을 어떻게 만들면 내면 되죠? 5 빼기 2. 그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5 팩토리얼을 5 빼기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공식 금방 나오겠죠? n 팩토리얼 나누기 n-x의
팩토리얼. 제가 바로 적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저 예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잊어버려도 금방 복원이 돼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세우는 방식의 수. 처음에는 5명 중에서 아무나 뽑힐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뽑히고 남은 학생을 뺀 나머지 4명에서 뽑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조합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가 NPX를 이렇게 쓰면은 NPX하고 NCX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정교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조합은 순서가 필요 없고 순열은 순서가 중요해요. 지금 2명이 뽑혔죠? 뽑혔는 학생의 순서를 세우는 방법 또 생각해 봅시다. 2명이 나왔어요? 그럼 자리 2개라서 너 어디 앉을래? 첫 번째 학생은 둘 중에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예요. 2가 돼요. 그 다음 학생 어디 앉을래? 하고 물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남은 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 말은 이것을 뭘로 나누면 될까요? 그렇죠. X 팩토리를 나누어주면은 그 말은 뭡니까? 뽑혀있는 친구의 순서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3명을 뽑았다. 3명을 뽑아서 순서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죠? 똑같아요. 3자리에 너 어디 앉아? 첫 번째 학생은 셋 중에서 골라갑니다. 그 다음 학생은 앉은 자리 학생 빼고 나머지 둘에서 골라가요. 맞죠? 그죠? 나머지는 그냥 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식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그 다음 뭐가 되죠? x 팩토리얼 n 마이너스 x 팩토리얼. 순서는 관계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열하고 조합에 대한 공식을 이제 잘 알아둬야 돼요, 그죠? 왜냐? 확률 이론을, 확률 분포를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순열에 대한 공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죠? 또 조합에 대한 공식은 뭔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가 지나게 되면 뭘 배우냐면은 이제 우리 분포를 배우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항 분포, 그죠? 이항 분포. 영어로 하면은 binomial distribution, 이항 분포다, 그죠? 이항 분포에 대해서도 질문하면은 굉장히 말할 것들이 많아요. 이항 분포는 흔히 말하기로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죠? 베르누이 실험을 n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럼 또 베르누이 실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베르누이 실험이라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실험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항하고 결국 연결이 되는 것인데, 실험의 결과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앞면 또는 뒷면. 그것도 중요한 베르누이 시행의 예가 돼요. 주사위 던지는 것은 베르누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어때요? 주사위를 던졌다. 베르누이 시행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1, 2, 3, 4, 5, 6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는데, 혹시 그런 예를 여러분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베르누이 시행이 될 만한 것. 동전을 던졌다 앞면 뒷면 딱 돼요.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학교 입학 그 시험을 치를 때 결과 어떻게 돼요? 합격 또는 불합격. 그것도 베르누이 시행이 되네, 그죠?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생산 라인에서 완성된 제품을 검사한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양품이든지 또는 불량이든지. 그것도 베르누이 시행이 돼요. 그럼 이제 이항 분포가 그런 베르누이 시행, 다시 말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는 그런 베르누이 시행을,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다시 말해서 동전을 10번 던져가 다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11번째 던지기 전에 어떤 면이 나올까 물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역시 반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10번 나와서 11번째도 앞면 나오겠지,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독립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런 의미로 앞에 나온 결과가 그 다음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맞죠, 그죠? 우리 중에 몇 명 학생이 합격했다 해서 그 다음 학생이 또 합격을 확률이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역시 합격 또는 불합격은 반반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n번 시행 중에 성공 횟수다, 그죠? 확률 변수 X가 n번 시행 중에 성공 횟수. 다시 말해서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5번 나올 그 확률의 분포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보통 문제를 물어요.
그래서 확률의 분포를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제죠. 그렇죠? 확률 변수를 알아야만 확률 분포 함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걸 구하려면은 확률 함수를 모르고는 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항 분포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 함수를 모르고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죠.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말했는 것처럼 이 공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벌써 말했잖아요. 시그마 x 곱하기 px. 그죠? 우리가 px로 했을 때 이 px를 모든 x에 대해서 다 계산한 것이잖아요. px를 모르면 기대값 계산 못 하잖아요. 그죠? 또 제가 이 이항 분포의 분산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그죠? 여러분 분산 공식 지난 시간에 벌써 다 배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2x. 그죠? 이것을 제곱해서 다 더하는데, 그죠? 여기다가 확률을 곱하더라.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공부한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이 복습하지 않고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공부해야지 하면 날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다가와버리게 되고 결국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배우는 양이 적을 이번 주말에는 꼭 복습을 해오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포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그죠? 우리가 px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선 뭐 답만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도 그때 또 가서 공부하기를 하고, n 컴비네이션 x에다가 p의 x에 1-p의 n-x. 그죠? 이것이 왜 이래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배우는 저 복잡한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복습이 돼야 되는 경우죠. 이항 분포에 순열이 이용되었나요? 조합 공식이 이용되었잖아요. 그죠? 동전을 1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5번 나올 확률을 물었을 때 앞면이 나오는 순서가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10번 중에 앞면이 뒤에 몰려 나오든 앞에 몰려 나오든 골고루 나오든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의 기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 이 모든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통계도 하나의 스토리식으로 또 하나의 간단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혹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요 예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OP 뜻이 뭐라 그랬죠? 5명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앉히는 방법의 수다 생각하면 돼요. 조합은 뭐죠? 5명 중에 2명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 학생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52를 물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OP2에다가 이 뽑혀있는 이 학생에 대해서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 공식을 알아야만 이항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통계학에서 중요한 분포를 많이 배워요.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 그 다음에 기하 분포. 뭐든지 조금 배울 때에 비해서 많은 분포를 배우면은 이제 혼란이 와버려요. 정확히 알지 않으면 제가 시험에 이런 분포는 어떤 분포인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포화성인지 초기화인지, 그죠? 그럼 제가 또 조금 이제 미리 그 다음 주 배울 내용이지만은 초기화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항 분포가 굉장히 밀접해요. 자, 어떤 차이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거예요. 초기화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비독립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주사위를 구슬 주문해서 구슬을 끄집어내서 다시 넣지 않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이 n번 독립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초기화 분포는 독립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 베르누이 시행 다 똑같아요. 둘 다 실험의 결과 둘 중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면서 차이점을 나름대로 잘 구별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혼동돼 버려요. 이게 어떤 분포인지. 그죠? 제가 이항 분포만 한 학기 내내 설명했다. 누구나 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항 분포를 배우고 초기화를 배우고 포화성을 배우게 되면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수업을 잘 들어도 쉽지 않은데 만약 수업 시간 잔다 이래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옆에 학생이 자면은 이렇게 깨워주고, 그죠? 그런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혹시 여러분 질문사항 있나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의 내용 가지고 또 복습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베이스 정리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베이스 정리.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 자, 베이스 정리 공식도 공식을 그냥 보면 여러분들이 엄청 복잡해서 이 공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하지만은 제가 역시 또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예를 여러분 잘 갖고 계시면은 언제든지 복잡한 베이스 정리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베이스 정리인데 베이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베이스에서 BAYES 사람 이름인데 베이스를 굉장히 신봉하는 미국의 통계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자동차의 넘버도 베이스 이렇게 붙여서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베이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베이지안 그래요. 베이지안. 그죠?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예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어떤 대기업이든지 간에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스마트폰의 모든 부품을 자기가 생산해서 조립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통 하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서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 조립을 해요.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어떤 기업이 세 군데 납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요. 다시 말해서 값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병, 그죠? 이렇게 세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자, 이럴 때 그죠? 납품받은 업체의 부품에서 불량이 나타나게 돼, 쉽게 말하면. 그죠? 불량이 발견되었을 때 그 불량을 갑이 만들었을 확률은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 뜻은 우리가 금방 오늘 이제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갑, 그 다음에 기본, 무엇이 주어졌다. 일단 불량이 주어졌다면은, 그죠? 불량이 나타났을 때 갑이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라. 그런데 이 베이스 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쉽게 답을 풀어버려요. 그래, 과거에 갑이 얼마 납품했지 이걸 보는 거예요. 갑은 0.5를 납품했네. 을은 0.3이네. 병은 0.2를 납품했네. 그죠? 이렇게 해서 납품을 했으니까 그냥 베이스 정리 모르는 사람은 저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50%. 왜 그렇게 나왔죠? 물었더니만 많이 납품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이스 정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갑하고 을하고 병이 평소에 납품한 형태가 어땠는지를 그것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갑은 굉장히 많이 납품했지만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해요. 딱 보니까 어떤 정보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나 여기에다가 더 주어지는 정보가 이제 뭐냐면은 갑은 과거에 봤더니만 갑이 납품하는 경우에 불량률을 보니까 2%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을 가더라도 또 보게 되고 외국 유학 가도 또 보게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정리. 다시 말하면 책임을 물을 때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정리라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인지. 자, 그리고 을이 납품했을 때 불량이 나타날 확률은 0.03이고 병이 납품했을 때 과거 기록을 봤더니만 불량이
4% 정도로 분량에 대한 정보가 새로 주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이것은 이 갑을병 새 납품업체에 대한 분량 상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거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정보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분량이 나타났을 때 갑에게 0.5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갑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이스라는 사람은 뭘 제안했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확률에 새로운 정보, 분량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수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은 몰라도 분량이 나타났을 때 갑이 납품했을 확률이 0.5하고 비교하면은 어때요?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적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더 커야 된다. 한번 손으로 더 커야 된다. 없네, 그죠? 더 작아야 된다. 한번 손으로 보죠. 그 다음에 같아야 된다. 예, 뭐 손 안 드는 학생은 어떤 의견이죠? 일단 지켜보겠다 이 뜻인가요? 자, 0.5보다 일단 더 작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더 작아야 되냐 물으면 이제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정리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자, 그럼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식을 바로 보여드리기 어렵지만은 한번 유도해 보게 되면은 자, 잘 봐야 돼요. 분량이 나타났을 때 갑이 납품했을 확률. 그 말 일단 조건이 분량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그 분량을 갑이 만들어 주게 되면은 되겠죠, 그죠? 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배운 학생도 있겠지만은 교집합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분량도 일어나고 그 분량을 갑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그럼 제가 요 사항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만약에 분량이라면은, 그죠? 분량을 만드는 경우는 갑, 을, 병, 이 외에는 없죠. 맞죠? 그죠? 요 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분량이 나타났을 때 그 분량 중에서 갑이 만들었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새로 적게 되면은, 분량은 어떻게 나타나죠? 갑이면서 동시에 분량이든지 또는 을이면서 동시에 분량이든지 또는 병이면서 동시에 분량. 이 세 가지가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갑이면서 동시에 분량이 되든지 그 다음에 을이면서 동시에 분량이 되든지 그 다음에 병이면서 동시에 분량이 되는 요 세 가지 외에는 분량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하면은 갑이 분량을 만드는 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구하지는 못하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P갑은 0.5다. 그죠? 또 P을 납품은 비율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납품에 대한 정보하고 분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저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아, 이 정도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평소에 분량 상태 관리는 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냐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일단 갑이 납품해야 되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일단 갑이 납품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분량이 나타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역시 조금 확률이 알 것 같으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갑이 납품해야 되고 그 중에서 분량이 나오는 경우.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뭔가 좀 아이디어 좀 생겼어요. 어떤 아이디어 생겼냐게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 값하고 요 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때요? 교집합의 교환 법칙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P의 A캡 B나 P의 B캡 A나 A하고 B가 겹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벌써 힌트가 나왔네요. 이 값 대신에 요 값을 써도 되는 것이고, 요 값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얘 곱하기 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값은 다시 말하면은 P 값을 양변에 곱해버리게 되면은 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번 쓰면은 P 분량 기본 값에다가 P의 값. 요게 바로 분자 부분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네.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뭡니까?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유사한 방식 밑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이미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 적어 볼게요. 제일 앞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작게 쓰겠습니다. 불기본 값에다가 P 값이고, 같은 원리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 P의 분량 기본 을에다가 그 다음에 P의 을. 그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분량 기본 병에다가 P의 병. 그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값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봅시다. 자, 밑에 먼저 보게 되면은 값이 만들었을 때 분량이 나오는 정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얼마냐면은 0.02가 돼 있고, 값은 얼마 납품했냐면은 50% 납품했죠. 그죠? 또 을은 어떠합니까? 하고 봤더니만 분량의 상태는 이 정도고 납품은 이 정도 하셨고, 병도 어떻게 돼요? 0.04에다가 0.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0.02 곱하기 0.5 요 답. 혹시 누가 계산기 있으면 저 답을 한번 쳐볼까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여러분 대답을 잘했어요. 책임은 50% 좀 적게 물려야 될 것이다. 그럼 얼마인지 이 값을 누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한번 적어보게. 그죠? 자, 저 값은 어느 정도인지. 예. 오늘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죠? 베이스 정리. 책임 소재를 물을 때 저 정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나왔나요? 자,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계산기 가져오셔야 돼요. 루트 되는 계산기. 우리 아마 수치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값은 얼마 나왔나요? 0.37. 우리 정답도로 정말로 0.5보다 작게 나왔네요. 맞죠? 그죠? 베이스 정리 모르는 사람은 값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실제 현실은 베이스 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용돼요. 이마트에 당신이 납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책임을 더 많이 지시오. 싫은데요? 그럼 납품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대로 한다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좋은 내용을 자세하게 또 좀 적고, 그러면서 또 혹시 모르면은 또 옆에 학생과 같이 물어서 이것을 완전히 아는 게 중요해요. 요거 안 다음에 제가 이제 공식으로 일반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건 또 적은 다음에 또 설명하겠어요. 자, 지금도 시간 한 3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요 내용을 잘 좀 적고 좀 이해하기를 바라겠어요. 자, 요 내용이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진도가 쉽게 나가요. 순열, 조합, 그 다음에 베이스 정리. 예. 자, 우리가 이 문제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베이스 정리,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 공부하기 위해서 순열 조합에 대한 공식은 어떠한지, 그죠? 자, 공식을 그냥 만들지 말고 저 예제를 항상 기억을 해둬야 돼요.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자,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일반화 공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납품업체가 K개다. 그럴 때 분량이 나타났을 때 특정 업체 AI가 해당될 확률은 얼마인지. 자, 항상 간단한 예에서 일반 공식을 만든다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일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갑을병 대신에 제가 이 값을 첫 번째 업체라 가정하고, 그죠? 그리고 한참 진행해서 을을 제가 I번째 업체라 가정하고, 또 한참 진행해서 병을 K겹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앞에 적어놓은 공식 그대로 활용합니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분량을 우리가 그냥 B라는 어떤 특정 사건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제가 찾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분량이 나타났을 때 I번째 납품업체가 그 분량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비율은 얼마인지 이 공식 제가 만들어 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갑을 병이 서로 겹치지 않아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호 배반 사건 그래요. mutually exclusive하다. mutually exclusive하다는 말은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확률 계산이 왜 쉽냐면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요? P에 B 기본 AI에다가 여기가 P의 AI.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굳이 유사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 기본 첫 번째 사람도 고려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다가 I번째 사람에 대해서도 또 고려하고, 그죠? 그리고 또 계속 가다가 마지막 K번째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면은 그게 바로 답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에요. 그죠? 일반화 시키면은 P에 AI 기본 B 하는 말은 분자는 P에 B 기본 AI에다가 PAI를 곱하고 같은 방식 나머지 다 더해서 나누어주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다 더한다는 말은 시그마죠, 그죠? 시그마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B는 전혀 바뀌지 않고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1이 됐다가 I가 됐다가 K가 된 거 외에는 바뀌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쓰겠습니다. P에다가 B 기본 AI를 할 수 있지만 AI는 위에 혼동될 수 있으니까 다른 노테이션을 쓰겠어요. 뭐 최근 AJ 우리는 그냥 A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로 해 똑같으니까. 그리고 T를 1부터 K까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오른편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T를 1에서 쭉 변화시킨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핸드아웃을 가져오신 분은 보시게 되면은 베이스 정리 공식이 있을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일반 공식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복잡하구나. 어떻게 하지? 하지만은 예제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예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자, 또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이제 일반 공식도 한번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구나. 가장 중요한 그림은 뭐라 그랬죠? 바로 이 그림. 이것이 바로 상호 배반적인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 자, 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록하기 바라겠어요. 예. 자, 피곤해가 우리 자는 학생도 저 옆에 학생이 정말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좀 깨워주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베이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 완전히 여러분 이해하고 다시 제가 또 슬라이드 또 설명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잘 이해를 해둬야 돼요. 예. 자,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습. 그죠? 왜 그렇게 되는지 완전히 또 이해해야 되고. 우리 경영대학에 CPA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죠. 정진초. 똑같아요. 자, 어느 학생이 CPA 시험에 합격했을 때 조건이 주어져요. 정진초 모의고사에서도 당신은 시험이 될 거야 하고 판정받을 비율이 90% 이상이다. 그때는 정진초를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실제 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에서 정진초에서 당신 합격할 거야 하고 평가받은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때는 뭔가 정진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살펴봤더니만 시중에 나온 그런 유형의 문제로 계속 모의고사 쳤다든지. 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물을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어떤 장비를 도입한다. 똑같아요. 어떤 장비를 도입할 때도 그 장비에 항상 분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그죠? 아, 우리가 이런 장비라면은 과거 기록으로 볼 때 이 정도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죠? 그렇지 않고 이 갑처럼 얼마나 품질은 제일 잘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물량이 많다는 그 이유만으로 책임을 많이 물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계산하려면은 베이스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확률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된다.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알고 있는 이 확률이 있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전 확률 그래요. 자, 사전 확률 그래서 그리고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확률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probability. 맞죠? probability.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안다 그래서 이것은 prior probability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내용이 바로 새로운 정보예요. 그죠? new information이 새로 들어왔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 구한 이 확률 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후 확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뒤에 구했다 해서 posterior probability 그래요. 그죠? 자, 베이스 확률은 다시 말하면은 prior probability, 사전 확률에다가 새로운 정보가 덧붙여질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후 확률을 새로 구한다는 거. 그래서 posterior probability, posterior.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osterior, posterior probability, 그죠? 자, 우리 베이스 확률이 굉장히 중요함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게 되면은 오늘 슬라이드 내용은 다 커버됐기 때문에 이제는 슬라이드 하나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 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1분만 시간 더 드리고 그러고는 이제 바로 중요한 그 집합에 대한 특징 하나 더 설명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저기 슬라이드를 같이 검토하는 걸로. 예. 일반 공식 분모만 쓰신 거 아니에요? 아, 예, 분모만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부분만 적었어요. 예, 좋아요. 분자는 요겁니다. 알겠죠? 그죠? 예, 분자는 이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핸드아웃 한번 같이 비교해 보세요. 핸드아웃 보면은 일반 공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공식을 그냥 바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간단한 예제로서 그 여러분 언제든지 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이런 상황이었지.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그 상황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 문제가 되겠어요. 예. 잘 질문했어요. 예. 여기는 분모에 대한 것만 일반화 시켰어요. 예. 분모에 대한 것만.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된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지우고 우리 이제 집합에서 하나만 딱 예를 들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그런 일반식들은 전부 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집합 관련해서도 확률 이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합에 조금만 설명해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A하고 이렇게 B가 상호 배타식이 아닐 때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떨어지면은 완전히 겹치는 부분 없을 때는 서로 우리가 상호 배반치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데 자, P의 A컵 B를 구한다. 컵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합집합을 말해요. 합집합을. 그죠? 합집합해서 유니온, 유 기호를 쓰는데 자, A와 B 합집 뜻은 뭐죠? A에 있든지 또는 B에 있든지 또는 A, B에 모두에 다 해당되든 관계없이 어느 한쪽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PA에다가 PB를 더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맞죠? 그죠? 왜? PA하고 PB 하니까 가운데 두 분 되기 때문에 한 번 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한 단계 응용해서 P의 A컵 B컵 C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한번 나타내 볼까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아마 기억하는 학생 있겠습니다만 한번 적어 볼게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일단 한 개짜리는 다 고려하고 났어. 그리고 앞에 했듯이 겹친 부분을 뺄 겁니다. 두 집합이 겹친 부분. 빼면 어떻게 되죠? P에 A 캡 B. 이것도 이왕이 여러분들 순서를 정해서 하면 편해요. A를 먼저 생각할 때는 AB, 그 다음 AC. A 끝나면 그 다음에 또 BC. 그죠?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빼기를 A 캡 C, 그 다음에 B 캡 C. 이거로 답이 끝났나요? 뭐가 또 더 있어야 되죠? 네, 세 개는 어떻게 더합니까? 뺍니까? 돼야 된다. 역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어려운 이제 문제를 묻겠어요. 이것을 일반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집합이 K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 보통 학생들이 당황을 해요. 이것도 내가 하게 되겠냐고. 이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이 뜻이 뭡니까? I 1부터 K까지 A1 컵, A2 컵 쭉 가서 AK 컵이다. 이 둘만 보면 벌써 힌트가 나와야 돼요. 한 개짜리는 다 더해야 되네, 우선은.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쓰면 되겠습니까? 시그마 P에다가 AI, I가 1부터 K까지. 그죠? 베이스 정리처럼 수식을 바로 보여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지만은 간단한 예를 보면은 거기서 일반화 시켜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몇 개짜리 고려해야 되죠? 2개짜리. 맞잖아요. 2개짜리 교집합 고려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빼기 P에다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P에다가 AI하고 AJ의 교집합인데 뭘 주의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A 캡 B가 있으면 다시 B 캡 A가 들어오면 되나 안 되나요? A 캡 B를 빼고 또 B 캡 A를 뺀다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호가 얘가 필요한 거예요. I는 J보다 적은 경우만 고려해라. 그죠? A1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A1, A2, A1, A3, A1, AK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항상 여러분 규칙을 세워야 돼요. 어떤 학생은 A 캡 B, B 캡 C는 혼동돼 버려. A라면 A부터 먼저 해서 A 캡 B, A 캡 C. 그 다음 B 할 때는 B 캡 C. 그때는 B 캡이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 뜻이 뭡니까? 더 작다 하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I가 2라면 어떻게 돼요? 2보다 더 큰 경우 2, 3, 2, 4, 2, N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제일 마지막은 보나마나 모든 집합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죠? 그 뜻은 뭐겠어요? 하면은 캡을 씌워서 I가 1부터 K까지 그 다음 뭡니까? AI. 요거를 빼는 것이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가다가, 자, 2개일 때는 여기가 빼기 기호죠. 그죠? 3개일 때는 더하기죠. 그럼 4개 하면은 빼기 될 겁니다. 그죠? 5개는 더하기 될 거예요. 그럼 K개라면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을까요? 기호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계속 바뀌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누가 혹시 아이디어 있나요? 모든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1개짜리는 그냥 더하더라. 2개짜리는 앞에 값이 더 적은 경우만 빼더라. 됐어요. 그죠? 제일 일반화 마지막 부분. 자, 마이너스 1하면 좋겠다. 오케이, 마이너스 1에. 왜냐면 마이너스 1은 뭔가 뭘 잘하면은 우리 학생 아이디어 좋아요. 빼기 더하기 안 되겠냐. 근데 지수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K-1. 그럼 만나 봅시다. K가 2일 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 1성. 빼기 딱 됐네요. K가 3이라면은 3 빼기 1 짝수성 더하기 됐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집합에 대한 일반 공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논문을 읽든지 할 경우는 저런 식이 나오면 보통 포기해버려요. 좀 어렵구나. 근데 모든 것들은 베이스형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간단한 공식에서 일반화하더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흰 칠판으로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을 커버했어요. 예,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 정리,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한 것도 알아야만 우리가 확률 이론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제 알아두시고 이 제대로 된 슬라이드 내용은 수요일 날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껏 배운 내용들 아직도 듣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업 시간에 좀 졸음이 오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올 때 우리 다음 시간은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물어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통계학에서 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먼 길이지만은 알파의 의미 알아두고, 알파는 어떤 데 사용된다 그랬죠?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또 어디에 사용됩니까? 가설 검정 구할 때. 그죠? 그래서 알파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여러분 여기에 수업 듣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끝내드리고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 끝나고 받는 식으로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